자, 원자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누가 했어요? 바로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가 했는데 이때가 어디 갔지? 1800 아직 안 나와 있네. 아씨 찾아놓을 걸. 하여튼 뭐 20세기 초 거예요. 20세기 초. 그러니까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세기 초 그때일 텐데 그 실험 장치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레디오 액티브란 말이 나오는데 레디오 액티브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레디오 액티브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태어나서 처음 뭐였어? 방사성 물질이요. 혹은 방사능이요. 자,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방사능? 방사능 몇 가지가 있어요? 방사능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부터 합시다. 세 가지죠? 그래서 왜 핵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핵 분열도 있고 핵 융합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핵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핵 반응 때 출입하게 되는 조그만 입자 혹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방사능이라고 하거든요. 자, 잘 몰라도 방사능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 왜냐면 방사능은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죠? 방사능은 생명과 완전 반생명이죠. 방사능이 있는 곳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크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이 있는 곳은 일체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에 아주 반대되는 어떤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뜻하는 건데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걸 각각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로 두죠. 자, 알파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힐륨, 2포, 2 플러스 원자핵을 뜻하는 거죠? 기억하죠? 그래서 힐륨 원자가 있는데 거기서 전자를 다 띄워버리고 남아있는 원자핵을 힐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힐륨 2포니까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2번. 질량수는 얼마? 4. 그래서 이 안에 양성자가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하겠죠? 자, 그리고 베타는 뭡니까? 베타는 바로 전자 그 자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핵으로부터 뭔가 핵 변화로부터 전자가 발생을 하여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걸 베타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은 뭡니까? 감마선은 그냥 순수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자, 주용? 퓨 이 정도는 알죠? 예. 그렇죠. 자,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말 번역 뭡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우리말 번역 뭡니까? 그렇지.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훨씬 더 간단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파를 훨씬 더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빛. 주용은 일상생활에서 막 전자파 이런 말 많이 쓰는구나. 사람이 굉장히 학술적이네. 그래요? 주용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학술 용어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감마는 이런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을 갖는 전형적인 빛입니다. 무슨 말? 빛 에너지입니다. 이게 핵으로부터 튀어나오고 뭐 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뭐냐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아까 엄청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고에너지 방사능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뿜뿜 나오고 있죠. 원자력 후쿠시마 쓰나미 불어가지고 핵발전소 끼우뚱한 그 사건 몇 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 일이거든요. 벌써 후쿠시마 그 쓰나미 불어가지고 15년 동안 거기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돼 있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왜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고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류는 그 기술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일본이 전 세계에 커밍아웃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없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전 인류의 문제니 전 인류가 합심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국내 기술로는 절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이 뿜뿜뿜 나오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방사능 차폐 옷이 있긴 있죠. 그게 납으로 된 옷이에요. 납이 방사능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이 방사능을 흡수해서 이렇게 옷인데 옷 안에 납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옷이 묵직해요. 몇십 킬로 해. 그걸 입고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납이라고 하는 게 방사능을 100% 차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입어야 되니까 두께가 그렇게 두께가 두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두께가 견딜 수 있는 방사능보다 더 강하면 다 투과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냐고요?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서 인간이 직접 방사능을 쪼이게 되면 30분 안에 사망해요. 서서히 죽어요. 다가 갑자기 이상한데 휙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30분 정도만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방사능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드론이나 로봇을 보내서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봇도 죽어요. 왜냐하면 드론이나 로봇 같은 전자기기는 이런 전기적 입자들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기 때문에 내부 회로가 타버려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는 로봇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뿜뿜뿜 나와요. 그래서 후쿠시마는 계속 유전자 변이, 핵 폐기물이 계속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본은 계속 해외로 방류하고 있고 그 해외로 방류하는 걸 허가한 게 윤석열이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면은 저기 태평양 연안이거든요. 그럼 태평양 연안이면 거기서 계속 핵 오염수를 지금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걸 방류해라라고 한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류하면 태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류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후쿠시마가 여기 있다고요. 동경이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평양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해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 여기 창원, 부산이요. 그래서 창원, 부산 쪽 사람들은 이걸 방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 부산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이 이걸 방류하는 걸 찬성하고 방류하게 한 거죠.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지역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알게 모르게 창원, 진해, 부산 앞바다 쪽이 방사능으로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걸 실태 조사를 안 할 뿐이지 계속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일본 여행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잊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30년 지나게 되면 한중일 3국의 암 발생 비율이 비상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 걸린 사람들 많아질 텐데 뭐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방사능 세 가지 엄청나게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는 누구를 활용한다? 얘를 활용한다. 알겠죠? 이때 왜 금박일까요?
왜 금박일까요? 잘 늘어서. 왜 금박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왜 금이냐도 중요하고요. 왜 박이냐도 중요해요. 자, 금은 금 원소 금 얘기하는 거고요. 박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한자말 그대로 박이라는 말의 뜻은 얇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말 중에 얇을 박자가 있어요. 얇다. 그걸 한자말로 박이라고 하는데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금의 성격. 첫 번째 일 연성과 전성이 크다. 이건 알죠? 연성과 전성이 크다. 이건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짜잔 조그만 금조각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조각을 이런 식의 종이 요 면 사이에 끼워둡니다. 그리고 얘를 부드러운 나무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아주 거친 쇠망치 말고요. 부드러운 나무 망치로 요 위를 너무 강력하게 말고 통통통 때려줍니다. 통통통통 이렇게 막 찢기도록 꽉 찍어버리고 그냥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통통통통통 때려줍니다.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건 되게 몰랑몰랑하다는 거 알죠? 금속 중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종이 사이에서 이렇게 넙대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접어서 반복합니다. 접어서 계속 때려줍니다. 그러면 금박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두께가 어느 정도로 얇아지냐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100 마이크로미터면 얼마나 얇은 거냐면 손으로 잘못 짜주면 찢어져요. 손을 잘못 짜면 이렇게 잘못하면 푹 찢어져. 굉장히 야들야들해. 그래서 그거를 보통 쓸 때는 핀셋 같은 걸로 예민하게 잡지. 얇아서 어느 정도로 얇냐면 이걸 딱 들어가지고 형광등 불빛 있죠. 이렇게 되면 빛이 투과돼 나올 정도로 얇게 뽑아낼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금박을 만드는 이 기술은 매우 최첨단 기술 같아. 매우 가내수공업이야. 이거 매우 가내수공업이야.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금박을 만들어 썼을까? 자, 가내수공업이니까 뭐 대단한 기술이야. 훈련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금박을 만들었을까? 바로 기록에 남아있는 바에 의하면 기록에 남아있다. 그러면 기록이 없는 옛날에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 알겠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어디냐면 바로 고대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집트 시대. 이집트 하면 어떤 유물이 떠올라요? 미라,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뭐 투탕카멘, 황금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만들 시기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즉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인간은 금박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 왕들의 미라를 덮는 투탕카멘, 황금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황금이 100% 황금이 아니고 요렇게 만들어진 금박을 가면에다가 이렇게 판박이처럼 입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물이 발견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시대기부터 이런 걸 써왔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가장 꽃피던 문명이 어디라고요? 청동기의 가장 하이테크 문명이 그게 고대 이집트 문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청동기 문명이 가장 꽃피던
하이테크 문명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어디? 청동기 문명 중 가장 선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청동기 문명의 이 하이테크 문명이 기가 막히게도 지구 반대편에 동시대에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동시대에 청동기 문명의 하이테크 문명이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유물이 발견되는데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역사책을 새로 써야 되겠는데 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문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 고조선이요. 그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 단군 할배. 단군 할배가 세운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의 최고 하이테크 문명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집트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고조선 문명이라는 말은 안 쓰죠. 왜겠어요? 뭔가 정치 외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지금 고조선 지역은 지금 국경상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국경상은 북한 저기 중국에 연결돼 있거든요. 중국. 왜 연결, 연변, 근데 만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쪽이 고조선 활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민족이 그 활동하던 무대가 거기까지 확장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그 외교 뭐 정치 국제 정세 속에서 국경선이 지금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조선 연구를 활발히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역사학자가 중국 여행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그냥 편하게 중국 여행들 가잖아요. 뭐 북경이나 상해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공적인 임무로 만약에 역사학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한다. 그러면 비자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국에서 알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게요? 딱 공안이 붙습니다. 중국 공안이 공안이 뭐냐면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안이 붙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일종의 뭐 안내 같은 거죠. 형식적으로는 안내 같은 건데 어떤 특정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최첨단 청동기 문명의 꽃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고조선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영원해요. 이집트 문명도 망해요. 망하죠. 누구한테요? 뭐 망해서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세력이 약해지는데 어느 지역 때문에? 스키타이. 스키타이가 무슨 문명이에요? 철기. 알겠죠? 그 다음 고조선도 세력이 약해지죠. 누구 때문에? 위만. 이거 맞지? 위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와요? 철기.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얘기를 보면 뭐가 되게 달라 보여요. 굉장히 유사해요.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다르게 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점이 많겠어요.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금박을 만들어 온 요 테크닉을 왜 여기서 썼느냐? 바로 금박은 보시다시피 두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럼 만약에 원자핵이 있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금박이 아니라 이만한 금땡이를 썼다고 쳐봐요. 금땡이를 썼다고 쳐봐. 그러면 알파 입자가 온 다음에 어떤 원자핵이랑 탕 부딪힐 수 있겠지? 그럼 부딪혀서 궤적이 바뀔 텐데 궤적이 바뀔 자리에 만약 또 다른 원자핵이 또 존재한다면 얘는 한 번 더 튕길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금박이 아니라 금땡이를 쓰면 이 안에서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서 탱탱탱 하다가 어디로 튀 산란되겠지. 그럼 이런 실험 데이터는 분석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분석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박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금박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알파 입자와 원자 핵들 사이의 다중 충돌 요거를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박으로 해두면 금 원자가 몇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알파 입자가 가서 어떤 원자에게 충돌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충돌하고 이런 식으로 팡 꺾인 데이터만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얇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금의 성격 2 금 혹시 전화기 있는 사람 좀 찾아봐줘요. 금 원자번호 몇 번이야? 금 원자번호 몇 번이야? 한번 찾아봐줘요. 몇 번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볼 거야. 금 원자번호 몇 번이죠? 79번. 79번. 질량수는? 뭐 아무 때나 좀 나올 텐데. 뭐 네이버나 뭐 구글에 치면 나올 텐데. 챗GPT도 좋고. 질량수를 저는 그- 한 돈에 얼마 나오는지 197. 자, 내가 이거 왜 썼을까요? 금은 알파 입자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질량이 훨씬 크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바로 알파 입자 산란 후에도 금 원자의 위치는 변하겠어요? 그대로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 그 대상의 관성이 커야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파 입자로 맞췄는데 알파 입자도 튕겨나가고 금 원자도 튕겨나가면 이 금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알 게 뭐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에 대해서 질량은 압도적으로 크고, 알겠죠? 그리고 연성 전성이 커서 얇게 뽑을 수 있는 물질,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후보가 몇 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골라놓은 게 바로 금박으로 실험을 한 것이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실험 과정은 이러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 결과 예측.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알겠죠? 내일 2시 반에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